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바다 위에 수천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유를 사도 된다는 허가를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고 제재를 걸어놓고 왜 인도한테는 러시아 원유를 사도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거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왜 인도에 러시아 원유 구매를 눈 감아주는지, 인도는 러시아 원유로 어떤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삼각구조가 국제 유가와 우리 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에너지가 직결된다는 걸 온 세계가 체감한 순간이었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EU, G7이 즉각 금융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해상 운송, 보험, 수출 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 5일 결정적인 조치가 나옵니다. 바로 G7 가격 상한제입니다. 이 가격 상한제의 구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려면 선박도 빌려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금융 서비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대부분이 G7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G7이 규칙을 정한 거예요. 우리 서비스를 쓰고 싶으면 러시아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하에서만 거래하라는 겁니다. 60달러 넘는 가격으로 사겠다? 그러면 G7 선박도 보험도 못 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러시아 원유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싸게만 사면 괜찮다는 구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라는 식당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할인가로만 먹으라는 조건을 건 셈이죠. 자,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인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이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전쟁 전인 2021년에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고작 400만 톤이었습니다. 전체 수입의 1에서 2% 수준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제재가 시작되자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 원유를 폭풍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400만 톤에서 8,754만 톤으로 무려 22배가 뛰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도 전체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 비중이 30%까지 치솟은 겁니다. 불과 3년 만에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국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사들인 금액이 52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인도가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 원유를 사들여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전략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2022년 11월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가 상한 이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환영한다고요. 제재를 건 나라의 장관이 환영한다고 한 겁니다. 모순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여기엔 미국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완전히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유가가 폭등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이에요. 하루 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에 달하는데 이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러시아 수익만 제한하되 물량은 시장에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싼 값에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면 러시아는 돈을 덜 벌고 글로벌 유가는 안정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인도가 단순히 싼 기름 사서 쓰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인도는 러시아에서 할인 원유를 수입합니다. 이걸 자국 정유 공장에서 정제해서 디젤,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어디에 파냐면 유럽과 미국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직접 못 쓰는 서방 국가들이 인도가 가공한 석유 제품을 사 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랄 원유는 국제 기준가인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싸게 사서 가공하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완벽한 장사예요. 인도 외무장관 자이샹카르는 이런 비판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인도의 의무는 자국민에게 적정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던 시절에는 아무 말 없다가 인도를 비판하는 건 이중잣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할 말은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돈을 벌든 자산을 지키든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속도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재 이전에는 유럽이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처였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안정적으로 보내고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죠. 하지만 EU가 금수 조치를 내리자 러시아는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151%,
중국은 26% 급증했어요. 재밌는 건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빠진 물량을 인도와 중국이 거의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 대신 바뀐 건 항로화 할인 구조, 그리고 운송 비용이었죠. 러시아는 돈을 덜 벌게 됐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인도, 러시아 이 세 나라가 공식적으로는 동맹이 아닌데 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유가 안정과 러시아 수익 제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인도는 저가 원유를 확보하고 정제 수출로 이익을 챙기고 싶고요. 러시아는 수출량이라도 유지해서 외화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글로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가격을 보면요. 2022년 상반기에 110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점차 안정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는 82에서 83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면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5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이 구조에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이란과 관련된 전면 충돌이 터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공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루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더 심각해요. 인도 원유 수입의 무려 40%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라크, 사우디, UAE에서 오는 원유가 전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인도는 원유 수요의 85에서 9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인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기름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가 멈추고 발전소가 서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전례 없는 조치를 내놓습니다. 2026년 3월 미 재무부가 인도 정유사들에 대해 30일간 제재 적용 유예, 즉 웨이버를 발표한 겁니다. 해상에 떠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구매해도 제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 재무부의 스코페센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의 원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동시에 러시아의 재정적 이익을 제한하는 기존 프레임은 유지하면서 인도가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해상에서 러시아산 원유 약 2천만 배럴을 즉각 매입했어요. 사실 2026년 1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하루 11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웨이버 발표 이후 2월에는 러시아 비중이 다시 30%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인도가 달려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구조일까요? 세 가지 데이터가 이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러시아의 대인도 원유 수출이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시장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둘째, 미국은 가격 상한과 선택적 유예를 통해 인도의 거래를 관리된 허용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거예요. 셋째,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정제해서 서방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 나라 모두에게 이득인 구조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조약도 없고 합의문도 없어요. 하지만 제재, 가격, 공급 안정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손잡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손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투자자로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국 소속의 선박과 보험을 활용해서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는 거예요. IEA와 CREA 분석에 따르면 이 그림자 선단 구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유조선을 대량 확보해서 독자적인 물류망을 구축한 셈이죠.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 구조가 유지되면 인도와 중국이 계속 러시아 원유를 흡수하면서 유가는 80에서 90달러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2차 제재를 강화해서 인도의 거래까지 차단하면요.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인도를 전면 차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 방향성입니다. 이 삼각구조가 유지되는 한유가의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둘째, 인도 정유 섹터입니다. 릴라이언스 같은 인도 대형 정유사들은 저가 러시아 원유 덕분에 마진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인도 주식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섹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달러, 환율입니다. 원유 거래가 달러 중심이기 때문에 유가 변동은 곧바로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에너지 ETF 포지션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 관련 ETF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 삼각 구조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포지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미국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 의존도를 당장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하면서요. 미국산 원유와 LNG 수출을 확대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대체 공급원을 개발합니다. 궁극적으로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원유와 LNG 순수출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있는 건 이해관계뿐이에요. 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의 가장 큰 기여국은 인도입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인도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단기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할 겁니다. 이건 인도가 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 시장이 돌아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면서 가격 협상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주는 쪽이 갑이 된 거예요. 그래도 수출량이라도 유지하려면 할인 판매와 장기 계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CREA의 2014년 12월 분석을 보면 러시아 주요 원유 수입국 상위 5개국 중 인도의 비중이 수출량 기준 20%에 달합니다. 수익 기준으로는 월 30억 유로 규모예요. 이 숫자는 러시아에게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제재와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재와 가격, 공급 안정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지정학적 구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가 전망도, 에너지 투자도, 환율 판단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목하셔야 할 핵심 변수 3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전쟁의 확전 여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미국의 2차 제재 강화 여부입니다. 인도에 대한 압박이 세지면 삼각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인도의 공급원 다변화 속도입니다. 인도가 러시아 의존도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투자 대응 전략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비중을 점검하시고 특히 정유 마진의 변화를 추적하세요. 중동 리스크 해지를 위해 금이나 원자재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하시고 인도 시장 ETF나 정유사 실적을 모니터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소식이 나오거나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가 있거나 인도가 러시아 장기 계약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뜨면 그때가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될 때 실시간으로 분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